재벌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기 아기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 장면을 본 청소부는 웃었지만 몇 분 뒤 그 가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했다. 이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도에 퍼진 악취가 수진이 문을 열기도 전에 코를 찔렀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외침이었다. 문고리를 밀자 눈앞의 광경에 수진은 얼어붙었다. 태욱 사장님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준혁이가 쉬지 않고 울고 있었다. 기저귀는 벗겨져 있었고 배설물이 묻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분유가 엎질러져 있었다. 태욱의 눈빛에 새겨진 고통은 하얀 침대 시트 위의 더러운 만큼이나 선명했다. 수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가라는 그의 고함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다가갔다.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깨끗이 닦아냈다. 애정 어린 손길로 방 안을 울리던 흐느낌을 진정시켰다. 이제 그녀의 품에 안긴 준혁이는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태욱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악몽 속에 갇힌 사람처럼 보였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수지는 아기를 욕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기고 파란색 우주복을 입혔다. 부드러운 중얼거림으로 아기를 달랬다. 방으로 돌아와 준혁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더러운 침대 시트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태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영혼은 소진된 듯했다. 수진이 그를 마주 보았을 때 그녀는 지친 남자 이상의 것을 보았다. 폐허가 된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아들을 돌볼 수 없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낀다고 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지는 그의 옆에 앉았다. 공손하면서도 단호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허락만 해준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했다. 태욱은 망설였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주방으로 내려가 수지는 분유를 데웠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무거웠다. 사장님의 집에 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 강남의 이 고급 아파트에서 일한다는 것이 감사했지만 오늘 본 광경은 그녀를 뒤흔들었다. 분유병을 들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을 때 태욱은 여전히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했다. 수지는 준혁이를 안아 올려 젖병을 입에 물렸다. 아기는 탐욕스럽게 빨았다.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슬픔에 잠겨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 아이가. 사장님,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씻으러 가세요. 제가 준혁이를 돌볼게요. 태욱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저항하는 빛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의 짐을 나누어 가져주는 것에 감사하는 듯했다.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소리를 질렀는데 준혁이가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수진이 대답했다. 단순하고 진실했다. 태욱은 일어섰다. 욕실로 향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고맙습니다. 그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에게 집중했다. 아기는 이제 젖병을 다 비우고 그녀의 품에서 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노래였다. 방 안은 고요해졌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준혁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무고한 생명이 어떻게 이런 혼란 속에 있을 수 있을까? 그녀의 가슴이 조였다. 이 집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청소와 요리 이상일지도 몰랐다. 준혁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수지는 침구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더러운 시트를 벗기고 깨끗한 것으로 교체했다. 방을 정돈하며 바닥에 분유를 닦아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집의 진짜 혼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벽 안에 숨어 있는 것이었다.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전날 밤 준혁이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버려진 느낌이었을까. 새벽 5시 반, 그녀는 부엌에서 분유를 준비했다.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너무 뜨거우면 아기의 입을 댈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배탈이 날 수 있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 준혁이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기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작은 주먹을 입 가까이에 두고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순수한 생명이 어제 그런 방치 속에 있었다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기저귀를 확인했다. 젖어 있었다. 부드럽게 아기를 들어 올려 기저귀 가리대로 가져갔다. 준혁이가 눈을 떴다. 처음에는 낯선 얼굴에 움찔했지만 수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리자 다시 편안해졌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 할머니가 가르쳐준 오래된 전래 동요였다.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의 배를 살짝 간지럽혔다. 준혁이가 웃었다. 잇몸만 보이는 그 웃음이 수진의 마음을 녹였다. 우리 준혁이 참 착하지?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누나가 돌봐줄게. 분유를 먹이는 동안 수진은 아기의 얼굴을 세심히 관찰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장밋빛 입술,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 사장님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 아기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문가에서 기척이 났다.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태욱이 서 있었다.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구겨진 티셔츠. 그러나 눈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있었다. 벌써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태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혁이는 젖병을 빨면서 작은 손으로 수진의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태욱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고통일까, 질투일까, 아니면 안도감일까. 제가 할게요. 태욱이 갑자기 말했다. 젖병 좀 주세요. 수진은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그의 품에 안겼다. 태욱의 손이 떨렸다. 준혁이가 몸을 비틀며 울기 시작했다. 태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봐요, 괜찮아. 수진이 재빨리 말했다. 아기는 냄새로 사람을 알아요. 사장님의 냄새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냄새? 태욱이 쓴 웃음을 지었다. 나한테서는 실패의 냄새밖에 안 나는데. 아버지의 냄새가 나요. 수진이 부드럽게 고쳐 말했다. 준혁이는 그걸 다시 배워야 해요.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젖병을 입에 대고 서툴게 먹이기 시작했다. 준혁이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점차 받아들였다. 수진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태욱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취약함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연결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리고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수진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가정부 이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느낌,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했다. 준혁이가 젖병을 다 비웠다. 태욱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어깨에 기대어 트림을 시키려 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이 남자는 배우고 있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 2시 준혁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태욱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매일 밤 같은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준혁이는 침대에서 몸을 뒤틀며 울고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고 작은 주먹은 공중을 쳤다. 아들아, 괜찮아.
태욱이 아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러나 준혁이는 더 크게 울었다. 마치 태욱의 손길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몸부림쳤다. 태욱은 젖병을 건넸다. 아기는 고개를 돌렸다. 흔들어 보았다. 준혁이는 더 세게 울었다. 태욱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제발 그만 울어.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아빠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 그때 수진이 나타났다. 맨발의 간단한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아기를 받아 안았다. 준혁이는 그녀의 품에 닿는 순간 울음을 멈췄다. 마치 마법처럼 희죽거리다가 이내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태욱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다른 여자에게 위안을 찾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죄송해요. 태욱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또 깨웠네요. 수지는 그를 부드럽게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일부예요. 일이 아니에요. 태욱이 반박했다. 당신은 온종일 일하는데 밤에도 자지 못하고. 수지는 준혁이를 흔들며 낮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미 잠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사장님도 일하시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해요. 태욱은 거실의 안락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수지는 그의 옆에 앉아 여전히 준혁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러나 이 순간 태욱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왜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태욱이 중얼거렸다. 제 아들이.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아기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신중하게 말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엄마를 잃었고 아빠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요. 태욱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아빠는 잃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알죠.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준혁이는 몰라요. 아기는 느낌으로만 이해해요. 사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느껴요. 태욱의 입술이 떨렸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이들에 대해.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예전에 많은 아이들을 돌봤어요. 왜요? 태욱이 물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준혁이를 더 꽉 껴안았다. 태욱은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깊은 슬픔, 오래된 상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두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참견했네요.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이해의 침묵. 두 사람 모두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침묵. 수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준혁이를 침대에 내려놓았다.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 할 때 태욱이 말했다. 수진 씨. 그녀가 돌아보았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정말로. 수지는 미소 지었다. 작고 슬픈 미소였다. 잘 자세요, 사장님. 그녀가 사라진 후 태욱은 한참 동안 깨어 있었다. 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에 대해.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가 죽은 이후 그는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지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날 밤 태욱은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벽 너머 어딘가에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견딜만 했다. 낮 동안 태욱은 변했다.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준혁이의 목욕 시간에 참여했다. 기저귀 가는 법을 다시 배웠다. 분유 온도를 확인하는 법을 익혔다. 수지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다. 그의 서툰 손길을 고쳐주며 부드럽게 안내했다. 손을 이렇게 놓으세요. 그녀가 시범을 보였다. 아기의 목을 받쳐야 해요. 태욱은 집중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를 준비하듯이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준혁이를 안을 때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처음으로 혼자 앉으려고 시도했다. 작은 몸을 일으키려 애쓰다가 옆으로 넘어졌다. 수진과 태욱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준혁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가 따라 웃었다. 봤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다. 거의 해냈어요. 태욱은 노트북을 닫았다. 일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 순간이 중요했다.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일이었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해졌다. 준혁이는 일찍 잠들었다. 다른 직원들도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다. 태욱은 부엌으로 내려갔다. 물을 마시러 가는 척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수진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항상 거기 있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행주를 개고 있었다. 태욱은 주방섬에 앉았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용주가 아니라 남자로서. 왜 이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가 물었다. 수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해요. 선생님이나 보육교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요? 태욱이 계속 물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멀어졌다. 어떤 일들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태욱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감지했다.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다. 이 여자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수지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차 드실래요? 네, 고마워요. 그녀는 2개의 찻잔을 꺼냈다.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태욱의 앞에 한 잔을 놓고 자신도 하나를 들었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증기가 그들 사이에서 피어올랐다. 사장님 부인은 어떤 분이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욱은 놀랐다. 아무도 은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주제를 피했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무너질 것처럼 착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무 착해서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했나 봐요. 수지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가 계속 말하도록 재촉하지 않았다. 암이었어요. 태욱이 계속했다. 췌장암, 진단받았을 때 이미 늦었어요. 의사들은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4개월을 버텼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혁이가 태어나고 2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태욱이 고개를 저었다. 말하니까 조금 나아지네요. 이상하게도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이 되는 침묵이었다. 사장님은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이미 되고 있어요. 태욱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감사의 마음이 눈에 가득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이 부인했다. 사장님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날 밤 태욱은 방으로 돌아가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행복. 단순하고 조용한 행복. 집에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한다는 느낌. 그것은 은지가 죽은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수지는 단순히 고용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일부였다. 가족의 일부. 그 생각이 그를 두렵게 했다. 동시에 살아있게 만들었다. 수진도 자신의 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집이 일터 이상이 되고 있었다. 준혁이는 그냥 맡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태욱은 그녀는 그 생각을 멈췄다. 위험했다. 경계를 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태욱은 수진을 정원으로 불렀다. 준혁이는 담요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드물게 맑았고 미세먼지도 없었다.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나왔다. 태욱의 표정이 진지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다. 수진은 긴장했다. 뭔가 잘못된 걸까? 해고당하는 건가?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진 씨, 태욱이 시작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수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이 그녀를 배신했다. 태욱은 계속했다. 당신은 준혁이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돌보고 있어요. 당신의 존재가 이 집을 덜 차갑게 만들어요. 수진은 뒤로 물러나려 했다.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사장님, 저는 그냥 고용된 사람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그날 밤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다. 수진이 달려갔지만 아기는 계속 보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배가 고픈지 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장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진이 태욱에게 아기를 건넸다. 태욱은 망설였다. 또 거부당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준혁이를 받아 안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처음으로 준혁이가 울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다. 잇몸만 보이는 그 순수한 미소. 태욱의 목이 메었다. 아들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특별했다. 셋이 함께 거실에 있었다. 준혁이는 아버지 품에서 잠들었다. 수진은 옆에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깨지기 쉬운 행복. 태욱이 감사를 표했다. 제 아들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감정에 북받쳤다. 이 모든 것의 일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다. 주방에서 요리사 명숙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욱의 집에서 10년을 일했다. 은지의 병과 죽음을 목격했다. 장례식에서 태욱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그녀는 이 집의 역사를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여자가 와서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명숙은 자신이 밀려나는 것처럼 느꼈다. 전에는 태욱이 그녀에게 아침에 인사했다. 커피를 함께 마셨다. 이제는 수진과만 이야기했다. 질투가 명숙의 가슴에서 자랐다. 어두운 독처럼 그녀는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다.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 했다. 너무 완벽해. 명숙이 혼잣말을 했다.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그녀는 결심했다. 수진의 과거를 파헤치겠다고.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명숙은 그 비밀을 찾아낼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명숙은 인력사무소에 전화했다. 수진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네, 모든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명숙은 미소 지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수진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계속 준혁이를 돌봤다. 태욱과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자신이 이 집에 속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희망이 가슴에 피어났다. 어쩌면 자신도 다시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복도에서 명숙은 어둠 속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계산하는 눈빛으로. 너의 미소는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명숙이 중얼거렸다. 내가 보장하지. 집은 고요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균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균열. 곧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균열. 준혁이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수진과 태욱의 새로운 유대를 모르고 명숙의 어두운 계획도 모르고 순수한 꿈속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느끼지 못했다. 행복에 너무 빠져서, 너무 희망에 가득 차서 곧 모든 것이 시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명숙의 계획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수진이 준혁이와 놀고 있는 동안 그녀는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다. 인력사무소의 담당자는 친절했다. 네, 수진 씨에 대한 모든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전 고용주들의 추천서도 있나요? 명숙이 물었다.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망설였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녀는 3년 동안 일한 기록이 없어요. 공백이 있습니다. 명숙의 눈이 빛났다. 공백이요? 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전화를 끊은 후 명숙은 미소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그리고 수진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는 파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인내심을 가지고. 복수는 차갑게 제공될 때 가장 달콤하다. 집은 일요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태욱은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오직 명숙만 남았다. 점심 준비가 있다는 핑계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수지는 준혁이의 방에 있었다. 아기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아기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준혁이의 얼굴을 비췄다. 천사 같았다. 그녀의 가슴이 조였다.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태욱이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방을 가로질러 그녀 옆에 앉았다. 둘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 말이 필요 없는 순간. 수진 씨, 태욱이 조용히 말했다. 왜 그렇게 애착을 두려워해요? 질문이 수진을 칼처럼 찔렀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경험 때문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무슨 경험이요? 수지는 주저했다. 그러나 태욱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판단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해하려고 했다. 제게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준우라는 아이였어요. 네 살이었죠. 태욱은 조용히 기다렸다. 언니는 혼자 준우를 키웠어요. 아버지는 떠났고 언니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우를 돌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어요. 저녁 식사를 만들고 목욕시키고 재웠어요. 준우는 저를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어느 날 면접이 있었어요. 좋은 일자리였어요. 영어 유치원 선생님. 제가 항상 원했던 거예요. 면접 시간이 준우를 데리러 가는 시간과 겹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다. 전화했어요. 언니에게. 그날 하루만 데리러 가달라고. 언니는 화를 냈어요. 일을 빠질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제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수지는 멈췄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언니는 결국 동의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준우는 기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흐느꼈다. 혼자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길을 건너다가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태욱은 그녀를 껴안았다. 말없이 그저 안았다.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 울부짖었다. 제가 거기 있었어야 했어요. 면접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준우가 중요했는데. 아니에요.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고였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가 조카를 죽였으니까. 당신이 죽인 게 아니에요. 태욱이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비극이었어요. 당신을 자책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해요, 다세? 수진이 물었다. 매일 밤 준우의 얼굴이 보여요. 저를 기다리는 모습이.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는 모습이. 태욱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자신도 울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이 너무 생생했다. 너무 현실적이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준우도 원할 거예요. 복도에서 명숙은 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모든 말을 들었다. 모든 고백을.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완벽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방 안에서 수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태욱의 품에서. 처음으로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나눴다. 그것이 조금은 가벼워지게 만들었다. 아주 조금. 당신은 준혁이를 구했어요. 태욱이 속삭였다. 그것이 중요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명숙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정보로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어떻게 수진을 무너뜨릴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다. 준혁이는 침대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수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아기에게 갔다. 미소를 지으며 준혁이를 들어 올렸다. 아기는 그녀를 보고 웃었다. 괜찮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약속이 곧 시험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과거는 절대 진정으로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수지는 자신이 너무 많이 드러냈다고 느꼈다. 준우에 대한 이야기, 그 고통, 그 죄책감, 태욱 앞에서 완전히 벗은 것 같았다. 취약하고 노출된 상태. 그것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욱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다르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그녀를 찾았다. 수지는 빨래실에서 준혁이의 작은 옷들을 개고 있었다.
수진 씨, 태욱이 문가에 기대어 말했다. 당신은 제 아들을 구했어요. 그녀는 계속 옷을 겠다요. 그냥 제 일이에요. 아니에요. 요. 태욱이 다가왔다. 그 이상이에요. 당신은 저도 구했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장님은 혼자서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었어요.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은지가 죽었을 때 저도 죽었어요. 당신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수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원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사장님, 이건... 그녀가 속삭였다. 위험해요. 알아요. 태욱이 더 가까이 왔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수지는 숨을 참았다. 태욱이 그녀의 볼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녀의 피부는 불타는 것 같았다. 저는 당신이 은지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가 속삭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아니에요. 알아요. 태욱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해요. 그들은 거의 키스할 뻔했다. 입술이 거의 닿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진이 뒤로 물러났다. 갑자기 공포에 휩싸였다. 안 돼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건 잘못됐어요. 왜요? 태욱이 물었다. 저는 그냥 고용된 사람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수진이 거의 소리쳤다. 사장님은 명성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숨이 막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슨 짓을 한 거지? 거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명숙은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완벽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랐다. 수지는 태욱을 피했다. 같은 방에 있을 때는 정중하지만 차갑게 대했다.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처음처럼 거리를 뒀다. 태욱은 상처받았다. 혼란스러웠다. 무언가 깊은 것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녀가 다시 멀어졌다. 그러나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가 필요한 공간을 줬다. 명숙은 기회를 잡았다. 그날 저녁 태욱의 어머니 정희와 여동생 수아가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며 씨앗을 뿌릴 계획을 세웠다. 손님들이 도착했다. 정희 여사는 우아하고 냉정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수아는 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저녁 식사 중 명숙이 움직였다. 차를 서빙하면서 캐주얼하게 말했다. 요즘 수진 씨가 준혁이를 정말 잘 돌보네요. 정희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 누구죠? 새 가정부예요. 명숙이 대답했다. 사실 육아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사장님께서 준혁이를 완전히 맡기셨어요. 정희 여사의 눈이 좁아졌다. 육아 경험이 없다고요? 글쎄요. 명숙이 망설이는 척했다. 과거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거든요. 좀 의심스럽죠. 태욱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참았다. 어머니 앞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수진이 준혁이를 안고 나타났다. 아기 우유가 필요했다. 방이 얼어붙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당신이 누구죠? 정희 여사가 차갑게 물었다. 수진은 긴장했다. 수진입니다. 준혁이를 돌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희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제 손자를 돌보는 경험 없는 가정부. 태욱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수진 씨는 훌륭해요. 누구보다 준혁이를 잘 돌봐요. 그래? 정희 여사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왜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 수진은 우유를 들고 재빨리 방을 나갔다.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복도에서 멈춰 벽에 기댔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 식사 후 명숙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커피를 서빙하면서 정희 여사에게 속삭였다. 사장님과 수진 씨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밤에도요. 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욱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태욱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태욱이 냅킨을 탁자에 던졌다. 어머니 제발요. 고용인과? 정희 여사가 거의 속삭였다. 은지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만하세요. 태욱이 일어섰다.
제 집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그는 방을 나갔다. 정희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는 가정부 때문에 공영에 빠질 거야. 그녀가 수에게 말했다. 명숙은 부엌으로 물러나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이후 정희 여사는 끊임없이 나타났다. 예고 없이 문을 두드렸다. 항상 핑계가 있었다. 손자를 보러 왔어. 준혁이에게 줄 것들을 가져왔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수진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다.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얼마나 오래 태욱과 이야기하는지, 미소를 지을 때의 모습, 정희 여사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질문은 독이 묻은 화살처럼 날아왔다. 수진 씨, 어디 출신이에요? 가족은 어디 있나요? 왜 이 일을 선택했어요? 수진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매번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재판을 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한편 명숙은 자신의 캠페인을 계속했다. 다른 직원들 사이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세탁부 은희에게 속삭였다. 수진이 밤에 사장님 방에 가는 걸 봤어. 정원사 기철의 아내에게 암시했다. 그녀가 사장님을 유혹하려는 것 같아 새 부인이 되려고. 말들은 독처럼 퍼졌다. 천천히 은밀하게 모든 구석으로 수진은 변화를 느꼈다.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은희는 더 이상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다. 기철은 정원에서 그녀를 피했다. 수진은 처음에 무시하려 했다. 그저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계속 커졌다. 어느 오후 빨래실에서 은희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수진이 준혁이의 작은 양말을 개고 있을 때였다. 사장님이랑 가까워 보이던데. 은희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비난이 묻어 있었다. 수진은 손을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은희가 어깨를 으쓱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기회를 노린다고. 은희가 차갑게 말했다. 새 안주인이 되려고.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요? 은희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그렇게 보이죠? 수진은 빨래를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세탁기에 기대어 몸을 떨었다. 태욱이 소문을 믿으면 어떡하지? 자신이 준혁이를 이용해서 그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벽이 그녀를 향해 좁혀지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수진은 거리를 두기로 했다. 이를 완벽하게 하되 차갑게. 태욱과의 대화를 최소화했다. 필요할 때만 말했다. 항상 정중하게 형식적으로. 태욱은 즉시 변화를 알아챘다. 그녀가 다시 멀어졌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마치 벽이 다시 세워진 것 같았다. 그는 아팠다. 혼란스러웠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대화를 시도했다. 수진 씨,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사장님, 다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차가운 대답들, 벽 같은 태도. 태욱은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부엌에서 우연히 수진을 발견했다. 혼자 울고 있었다. 조용히 어깨가 떨리며. 수진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사장님, 죄송해요. 왜 우세요? 그가 다가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무너졌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얘기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새 안주인이 되려 한다고. 태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신경 써요. 수진이 거의 소리쳤다. 사장님의 평판이 중요해요. 준혁이의 미래가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태욱이 물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나요? 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저는 거리를 둬야 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게 모두에게 최선이에요. 아니에요. 태욱이 반박했다.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제발요. 수진이 애원했다. 이걸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녀는 부엌을 떠났다. 태욱은 혼자 남았다.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누군가 그녀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인지 알았다. 명숙. 항상 명숙이었다. 그날 밤 태욱은 잠들지 못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을 떠나야 할까?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전에. 하지만 준혁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미소, 그 웃음, 그 신뢰. 그녀는 떠날 수 없었다. 적어도 아직은. 그러나 버티는 것이 매일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긴장은 폭발 직전이었다. 태욱은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는 계속 벽을 쌓았다. 거리, 형식, 냉정함. 어느 날 저녁 태욱은 참을 수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수진을 찾았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수진 씨. 그가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사장님. 있어요. 태욱이 다가갔다. 당신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해결책이에요. 수진은 설거지를 멈췄다. 손이 떨렸다. 이해 못하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사장님은 평판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제가 스캔들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스캔들이 아니에요. 태욱이 그녀를 돌렸다. 사랑이에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은지가 죽은 후 당신은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에요. 태욱이 말했다.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다. 다시 잃는 걸 견딜 수 없으니까요. 고통이 그녀의 목소리에서 날것으로 드러났다. 피를 흘렸다. 태욱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은 잃지 않을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그들의 이마가 닿았다. 순간은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찼다. 두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그때 명숙이 나타났다. 부엌 문에 서서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녀가 비꼬았다. 태욱과 수진이 재빨리 떨어졌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명숙 씨, 나가세요. 태욱이 차갑게 말했다. 아니요. 명숙이 들어왔다. 저는 이 가족에게 충성스러웠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봐요. 사장님이 아무나와 엮여 있는 걸. 조심해서 말하세요. 태욱이 경고했다. 왜요? 명숙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진실이잖아요. 이 여자는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태욱이 물었다. 수진 씨 과거에 대해 말해줄까요? 명숙이 수진을 쳐다보았다. 아니면 직접 말할래요? 입 다물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카 준우에 대해요. 명숙이 계속했다. 4살짜리 아이. 당신이 면접 때문에 유치원에 데리러 가지 않았던. 수진의 얼굴이 피가 빠졌다. 그 아이가 혼자 집으로 가려다가 채치였죠. 명숙이 독을 뱉었다.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일자리를 자신의 조카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입 닥쳐! 수진이 소리쳤다. 이제 이 여자가 준혁이를 돌봐요. 명숙이 태욱을 향했다. 위험하지 않나요? 이미 한 아이를 죽게 했는데. 나가! 태욱이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좋아요. 명숙이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경고했어요. 모든 게 무너질 때 제 말 안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녀가 떠났다. 침묵이 부엌을 채웠다.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침묵. 수지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태욱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명숙이 오라요. 수진이 울부짖었다. 저는 준혁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위험해요. 아니에요.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확신하죠? 왜냐하면 당신을 보니까요. 태욱이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매일, 매 순간 제 아들을 당신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는 걸 봐요. 하지만 준우는 사고였어요. 태욱이 그녀를 흔들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셔츠가 그녀의 눈물로 젖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있었다. 흔들며 속삭였다. 당신은 다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제가 허락하지 않아요. 수지는 그를 믿고 싶었다. 자신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깊었다. 만약 제가 또 실수하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안 할 거예요. 태욱이 확신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해도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들은 부엌 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두 부서진 사람, 서로의 조각들을 함께 유지하려고. 태욱은 결정을 내렸다. 수진을 보호하거나 영원히 잃거나. 선택은 쉬웠다. 그는 절대 그녀가 떠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진은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아마도 그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른다. 아마도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을지도.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명숙은 마지막 수를 두었다.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들고 정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사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전화 너머로 정희 여사는 침묵했다. 듣고 있었다. 사장님과 그 가정부에 대해서요. 명숙이 계속했다. 둘이 연루되어 있어요. 계속하세요. 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명숙은 모든 것을 말했다. 밤의 대화들, 친밀한 순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의 과거. 조카 준우 사고 죽음. 그 여자는 한 아이를 죽게 했어요. 명숙이 독을 뱉었다. 그리고 이제 준혁이를 돌보고 있어요. 위험해요. 정희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내일 해결하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명숙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끝이었다. 한편 수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침대 끝에 앉아 바닥에 펼쳐진 가방을 바라보았다. 안에는 몇 벌의 옷이 정리되어 있었다. 항상 작은 공간에 맞춰진 삶의 반영. 떠나야 할까?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기 전에. 태욱이 애써 재건한 것을 파괴하기 전에. 하지만 떠날 생각을 할 때마다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잇몸만 보이는 미소, 신뢰하는 작은 눈, 그리고 태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잃지 않을 거예요.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태욱이 나타났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의 눈이 가방으로 향했다. 즉시 이해했다. 안 돼요, 그가 말했다. 저는 가야 해요. 수진이 속삭였다. 사장님을 위해서, 준혁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선 안 되나요? 태욱이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사장님이 판단받을 거예요. 준혁이가 고통받을 거예요. 태욱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충분하지 않아요. 수진이 흐느꼈다. 절대로. 왜 그렇게 생각해요? 준우 때문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태욱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충분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충분한 것 이상이에요. 당신은 제 아들을 구했어요. 저를 구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실망시키면요? 그럼 함께 다시 일어설 거예요. 태욱이 말했다. 저도 두려워요, 수진 씨. 다시 사랑한다는 게 다시 이럴까 봐. 그럼 왜요? 그녀가 물었다. 왜 위험을 감수해요? 왜냐하면 더 큰 두려움은 시도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가 그녀의 손을 쥐었다.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자신을 믿고 싶었다. 만약 제가 또 실패하면요? 그녀가 속삭였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태욱이 확신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해도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린 함께 할 거예요.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을 보았다. 사랑을, 그녀를 향한 믿음을. 저는 무서워요. 그녀가 고백했다. 저도요. 태욱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는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수지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보호받는다고. 남아주세요. 태욱이 그녀의 머리에 속삭였다. 제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었다.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라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두 영혼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무엇이 올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대면할 수 있다고 믿으며. 밖에서 서울의 밤이 계속되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전투를 치르며 그리고 이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사랑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지는 가방을 닫았다. 옷장에 다시 넣었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아직은. 태욱은 안도했다. 하지만 알았다. 진짜 전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수진이 여기 있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남아줘서. 저야말로요. 수진이 대답했다. 기회를 줘서. 그들은 미소 지었다. 눈물을 통해.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희망마저도. 새벽이 오기도 전에 준혁이의 울음소리가 집을 깨웠다. 수진이 재빨리 일어나 방으로 갔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다. 정희 여사가 거실에 서 있었다. 팔에 준혁이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격렬하게 울고 있었다. 불편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여사님,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정희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수진은 팔을 뻗었다. 제가 받을게요. 정희 여사는 뒤로 물러났다. 안 돼요. 우리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그때 태욱이 나타났다.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다. 어머니에게서 준혁이를 가져와 수진에게 건넸다. 울음이 즉시 멈췄다. 준혁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진정되었다. 장면은 명확했다. 준혁이는 그녀하고만 진정되었다. 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정말 이 여자랑 같이 있으려고? 네.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녀는 한 아이를 죽게 했어. 정희 여사가 소리쳤다. 명숙이 다 말해줬어. 네 아들도 위험해. 어머니. 태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되었다. 나가세요. 정희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태욱이 반복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태욱아 너... 어머니는 선을 넘었어요. 태욱이 끼어들었다. 은지가 죽은 후 제 인생에 나타난 유일하게 좋은 것을 파괴하려 했어요. 좋은 것? 정희 여사가 비웃었다. 그녀는 가정부야.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태욱이 선언했다. 방이 얼어붙었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태욱이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정희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분노로 붉어졌다. 너는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고 있어. 아니요. 태욱이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을 보호하고 있어요. 진짜 가족을. 정희 여사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멈춰 서서 돌아봤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는 게 있어요. 태욱이 말했다. 어머니의 의견이 저한테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요. 정희 여사가 떠났다. 문이 쾅 닫혔다. 침묵이 집을 채웠다. 수지는 여전히 준혁이를 안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 태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둘 다 안았다.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다. 끝났어요. 사장님 가족이... 수진이 시작했다. 당신이 제 가족이에요. 태욱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준혁이, 그게 다예요. 수지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집은 변했다. 더 이상 긴장이 없었다. 명숙은 떠났고 다른 직원들도 진실을 알았다. 수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거실에서 준혁이가 일어서려 했다. 소파를 잡고 다리를 떨었다. 수진과 태욱은 숨을 죽였다. 해낼 수 있어. 수진이 격려했다. 준혁이가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수진을 향해 걸었다. 세 걸음, 네 걸음. 태욱 씨, 수진이 소리쳤다. 그가 걷고 있어요. 태욱이 달려왔다. 준혁이가 그의 팔에 넘어졌다. 웃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울었다. 우리 아들이 걷고 있어. 태욱이 감격해서 말했다. 우리 아들. 수진이 반복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가족의 초상화였다. 완벽하지 않았다. 전통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짜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미는 아니었다. 태욱의 여동생 수아는 그와 말을 멈췄다. 준혁이에 대해서만 연락했다. 짧은 메시지들, 차가운 톤. 2달 후 수아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다르게 보였다. 더 피곤하고 덜 경직되었다. 들어와도 돼? 그녀가 물었다. 태욱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들어왔다.
수진이 준혁이를 안고 부엌에서 나왔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아는 깊게 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수진은 놀랐다. 네? 판단했어요. 수아가 말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잘못이었어요. 수아야. 태우기 시작했다. 오빠 말하게 해줘. 수아가 손을 들었다. 수진을 향했다. 오빠가 다시 웃는 걸 봤어요. 은지 언니가 죽은 후 처음으로.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해요. 수아는 주저했다. 그리고 그녀를 껴안았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포옹. 조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수아가 속삭였다. 그리고 오빠도.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울고 있었다. 태욱도 마찬가지였다. 준혁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미소 지었다. 가족이에요. 태욱이 말했다. 우린 가족이에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차를 마셨다.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다고 느꼈다. 진짜로. 밤이 되자 태욱과 수지는 발코니에 서 있었다. 준혁이는 자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믿을 수 있어요? 수진이 물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태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에요. 그녀가 고쳐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달콤하게. 희망으로 가득 찬 키스.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여전히 싸울 전투들이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준비되었다고 느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대면할 수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 주는 것이었다. 힘, 희망, 집. 6달이 흘렀다. 가을비가 서울을 적시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다. 정희 여사가 거기 서 있었다. 여사는 달라 보였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다. 샤넬 정장 대신 간단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눈 주위에는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희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당황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태욱이 일어났다. 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태우가. 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수진 씨, 둘 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앉았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정희 여사는 손을 비벼댔다. 긴장한 것이 분명했다. 저는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과하러 왔어요. 침묵이 흘렀다. 정희 여사는 계속했다.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통제하려 했고 잔인했어요.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판단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듣고 있었다. 은지를 잃었을 때 태욱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정희 여사가 고백했다. 그래서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를 더 밀어냈죠. 태욱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들었다. 죄책감이 상처를 지우지는 않아요. 알아요. 정희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그녀는 수진을 향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려워요. 당신을 좋아할 수 있을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정희 여사가 계속했다.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패키지에 포함된다면.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노력하겠어요. 따뜻한 말은 아니었다. 열정적인 용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태욱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수진을 존중해야 해요.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제 아내예요. 이 가족의 일부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 떠나세요. 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때 준혁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이제 2살이 된 그는 말을 할 수 있었다. 할머니를 보고 멈췄다. 주저했다. 수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준혁이는 천천히 정희 여사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다. 정희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손자를 꽉 안았다. 할머니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준혁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울지마 할머니. 그가 말했다. 그 순간 무언가 치유되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났다. 집은 완전히 달랐다. 수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준혁이의 보육교사로 고용되었다. 모든 것이 합법화되었다. 그녀는 태욱의 방 옆방에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여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라벨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매일, 모든 순간 준혁이는 이제 끊임없이 말했다. 수진을 베벨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냐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내 베벨이야. 어느 여름밤 준혁이를 재운 후 태욱과 수진은 베란다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 행복해요? 태욱이 물었다. 수진은 그를 보았다. 미소 지었다. 네, 정말로. 확실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후회 없어요.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가 제가 항상 찾던 곳이에요. 뭘요? 속할 곳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속한 곳. 태욱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별들 아래 앉아 있었다. 두 영혼이 마침내 집을 찾았다. 준혁이는 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꿈속에서 미소 지으며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수지는 창을 통해 그를 지켜보았다. 가슴이 가득 찼다. 이 아이가 그녀를 구했다. 태욱이 그녀를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서로를 구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태욱에게 속삭였다. 뭐가요? 기회를 줘서, 믿어줘서, 사랑해줘서. 태욱은 그녀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게.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 그들은 아직 쓸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미래가 아름다워 보였다. 함께라면. 별이 빛나는 밤 베란다에서 태욱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드문 다정함이 있었다. 수진,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당신이 저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물었다.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준혁이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요? 수진은 놀랐다.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서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욱 씨를 사랑해요. 준혁이도 사랑하지만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확실해요? 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의 진짜 일부라고 느껴요. 이곳이 제 집이에요. 태욱은 미소 지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진의 숨이 멈췄다. 상자를 열자 심플한 화이트 골드 반지가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수진. 태욱이 무릎을 꿇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사회가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태욱이 계속했다. 제가 원해서예요. 세상에 외치고 싶어요. 당신이 제 것이고 제가 당신 것이라고. 수진은 울면서 웃었다. 네, 네, 1000번이라도 네. 태욱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그들은 별들 아래서 껴안았다. 침묵 속의 약속, 평생의 약속. 준혁이가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소 지었다. 베벨이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6달이 흘렀다. 결혼식 날이 왔다. 작은 예식이었다. 친한 사람들만, 화려함은 없었다. 하지만 사랑이 가득했다. 수지는 심플한 아이보리 드레스를 입었다. 머리에는 작은 꽃을 꽂았다. 화장은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태욱은 네이비 정장을 입었다. 넥타이를 준혁이가 골라줬다. 파란색에 작은 별들이 있었다. 아빠 멋져. 준혁이가 손뼉을 쳤다. 예식장은 작은 정원이었다. 꽃들이 만개했다. 봄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손님들은 의자에 앉았다. 정희 여사도 있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수아는 들러리였다. 수진의 손을 잡고 웃었다. 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수진이 속삭였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수진은 혼자 걸었다. 아버지가 없었다. 가족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새 가족이 생길 것이다. 태욱이 그녀를 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봤다. 준혁이는 반지를 들고 걸어왔다. 작은 쿠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는 너무 진지해 보였다. 여기요. 그가 반지를 건넸다. 목사가 시작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결합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지는 태욱만 바라보았다. 그들이 함께한 여정을 생각했다. 그 첫날 준혁이의 울음, 절망, 그리고 천천히 자란 사랑. 태욱 씨, 수진 씨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입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수진 씨, 태욱 씨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수지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다. 받아들입니다. 반지를 교환했다. 태욱이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그녀도 그의 손가락에 끼웠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이제 부부임을 선언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태욱은 수진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게 그리고 깊게. 사람들이 박수쳤다. 준혁이가 뛰어왔다. 내 베벨. 수지는 그를 안아 올렸다. 태욱도 함께 안았다. 셋이 함께. 가족. 사람들은 울고 웃었다. 수아는 눈물을 닦았다. 정희 여사도 울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리셉션은 단순했다. 케이크와 샴페인, 음악과 춤. 준혁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베벨이 이제 엄마야 라고 말했다. 밤이 되자 수진과 태욱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별들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우리가 결혼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태욱이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부분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이제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수지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녀는 준우를 잃었다. 죄책감에 갇혀 살았다. 다시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삶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 잃은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다시 사랑하기 위해. 고마워요. 그녀가 태욱에게 속삭였다. 제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저야말로요. 그가 대답했다.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그들은 키스했다. 별들 아래서.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로 가득 찬.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과거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그녀는 사랑받았다. 속했다. 집이 있었다. 두 해가 흘렀다. 준혁이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유치원에 다니며 영리하고 수다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깊이 사랑했다. 내 엄마. 수지는 더 이상 베벨이 아니었다. 준혁이는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그녀는 이제 그의 엄마였기 때문이다. 수지는 준혁이를 공식적으로 입양했다. 긴 과정이었다. 서류들, 인터뷰들, 심사들. 하지만 마침내 판사가 도장을 찍었다. 축하합니다, 이수진 씨.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준혁의 어머니입니다. 그날 수지는 법원 밖에서 울었다. 태욱이 그녀를 안았다. 준혁이는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 엄마 왜 울어? 그가 물었다. 행복해서야 아가. 수진이 그를 안아 올렸다. 네가 이제 진짜 제 아들이니까. 원래부터 엄마 아들이었잖아. 준혁이가 혼란스러워했다. 수지는 웃었다. 맞아, 원래부터. 이제 집은 평화로웠다. 아침은 준혁이가 유치원 가기 전 바쁘게 준비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고 간식을 확인하고. 엄마 오늘 미술 시간이야. 준혁이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래? 뭘 그릴 건데? 우리 가족.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아빠, 나.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 가족.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봄날 오후 정원에서 준혁이가 놀고 있었다. 공을 차고 꽃들을 관찰했다. 수진과 태욱은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준혁이가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밝은 얼굴로. 엄마, 아빠,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아가? 수진이 물었다. 민우는 동생이 있어. 준혁이가 말했다. 지우도 언니가 있고. 나도 동생 가질 수 있어? 수진과 태욱은 눈을 마주쳤다. 미소 지었다. 수진은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어, 아가.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준혁이의 눈이 커졌다. 언제? 몇 달 후에. 태욱이 그를 무릎에 앉혔다. 동생이 생기면 좋겠어? 네. 준혁이가 뛰어올랐다. 동생이랑 놀고 싶어요. 가르쳐줄 것도 많고. 그는 다시 뛰어가 놀았다. 온 세상에 외치듯 나 동생 생긴대. 수지는 웃었다.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 괜찮아요? 태욱이 물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뭐가요? 이 모든 것이요.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 준혁이, 당신 이제 아기까지. 예전에 상상도 못했어요. 태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확실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집은 이제 다른 모습이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표시된 곳에서 웃음과 급한 발소리와 흩어진 장난감으로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태욱은 수진을 바라보는 같은 다정함과 감사함을 유지했다. 일과는 공유되었다. 준혁이를 돌보는 교대, 아기의 미래를 계획하기, 아들의 버릇에 웃기. 수진은 완전하다고 느꼈다. 한때 부서지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여자가 이제 가족의 기둥이었다. 임신은 그녀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집을 돌봤다. 여전히 준혁이의 도시락을 쌌다. 여전히 태욱과 저녁을 준비했다. 준혁이는 배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침대 시간에 수진의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다. 동생아, 나야 오빠. 나올 때 무섭지 않아도 돼. 내가 지켜줄게. 수진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이 벅찼다. 엄마 동생도 엄마를 사랑할까? 준혁이가 물었다. 당연하지. 수진이 미소 지었다. 엄마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만큼?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그를 꽉 안았다.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동생도 사랑할 거고. 왜냐하면 너희 둘 다 내 아들들이니까. 준혁이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잠들었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밤에 태욱과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회상했다. 힘들었죠. 수진이 속삭였다. 네. 태욱이 동의했다. 하지만 같이 있었어요. 당신 생각에 우린 좋은 부모일까요? 그녀가 물었다. 최고예요. 그가 확신했다. 보세요, 준혁이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받아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우린 운이 좋아요. 운이 아니에요. 태욱이 그녀를 향해 돌아왔다. 노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는 그녀의 배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곧 넷이 될 거예요. 넷. 수진이 반복했다. 가족. 그들은 키스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함께 누워 있었다. 미래를 상상하며. 도전들을 알며. 하지만 또한 약속도 알며.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견딜 수 있게. 아름답게. 수진과 태욱의 관계는 회복력의 증거가 되었다.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오직 확신만. 그들은 애정과 선택과 극복으로 지어진 진짜 가족을 이루었다. 임신 중에도 수진은 여전히 섬세함을 유지했다. 준혁이를 돌보는 것은 2배로 조심스러웠다.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잠자리에 들 때 이야기를 들려줬다. 학교 숙제를 함께 했다. 엄마, 이거 봐. 준혁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우리 가족 이야기. 수진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4명의 막대기 사람들, 큰 사람 2명과 작은 사람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아기. 아름다워. 그녀가 미소 지었다. 냉장고에 붙일게. 진짜? 준혁이가 밝게 웃었다. 당연하지. 수진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예술가. 태욱은 그 어느 때보다 참여했다. 많은 집안일을 맡았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다. 수진이 처음에는 놀라워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요. 태욱이 말했다. 하지만 저도 하고 싶어요. 우리 집이잖아요. 같이 돌봐야죠. 그들의 사랑은 간단한 몸짓으로 나타났다. 침대 옆에 놓인 차 한 잔, 접힌다며, 자기 전 조용한 키스. 큰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정희 여사는 이제 매주 방문했다. 행동은 더 부드러웠다. 여전히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력했다. 그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준혁이와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과자를 구워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건했다. 할머니 맛있어요. 준혁이가 쿠키를 먹으며 말했다. 정희 여사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다행이다. 수아는 이제 수진의 거의 친구가 되었다. 정기적으로 전화했다. 가끔 커피를 마시러 왔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출산 준비는 어때요? 수아가 물었다. 무서워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흥분돼요. 잘할 거예요. 수아가 확신했다. 준혁이를 봐요. 완벽해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다. 준혁이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모두를 매혹시켰다. 그리고 수진의 배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엄마 동생은 언제 나와? 곧이야 아가. 얼마나 곧? 몇 주 후. 긴 시간이네. 준혁이가 한숨 쉬었다. 수진은 웃었다. 그의 조급함을 사랑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를 재우는 시간에 그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엄마 물어봐도 돼? 물론이지.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다. 동생이 나오면 준혁이가 망설였다. 엄마는 동생을 나만큼 사랑할 거야. 수진의 가슴이 조였다.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대체되는 것에 대한, 잊혀지는 것에 대한. 그녀는 그를 꽉 안았다.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영원히. 하지만 동생도 사랑하잖아. 준혁이가 속삭였다. 맞아. 수진이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려 바라보았다. 동생도 사랑할 거야. 하지만 그게 너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야. 어떻게? 준혁이가 혼란스러워했다. 사랑은 나눠지지 않아. 수진이 설명했다. 늘어나. 네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더 커졌어. 동생이 오면 더 커질 거야. 하지만 너를 위한 자리는 항상 똑같이 클 거야. 준혁이는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정말? 수진이 물었다. 응. 준혁이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는 최고야. 수진은 눈물이 났다. 조용히 울었다. 준혁이가 잠들 때까지 안고 있었다. 문가에서 태욱이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다. 수진이 나왔을 때 그는 그녀를 안았다. 당신은 놀라워요. 그가 속삭였다.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최고의 엄마예요. 태욱이 확신했다. 그들은 거실로 갔다. 소파에 함께 앉았다. 수진의 머리가 태욱의 어깨에 기댔다. 피곤해요. 그녀가 인정했다. 알아요. 태욱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곧 끝날 거예요. 무서워요. 수진이 속삭였다. 뭐가요? 출산이요. 새로운 아기요. 모든 게 다시 변하는 거요. 함께 할 거예요. 태욱이 그녀를 꽉 안았다. 모든 단계를 함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을 믿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위안을 주는 침묵이었다. 평화로운 침묵. 집 주변에서 서울은 계속 살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 작은 아파트에서 네 사람의 가족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으로, 사랑으로, 존재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진짜로 만들었다. 변함없이 진짜로. 수지는 배에 손을 올렸다. 안에 아기가 움직였다. 작은 발차기, 살아있다는 증거. 느꼈어요. 그녀가 태욱의 손을 가져다 놓았다. 그도 느꼈다. 미소 지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수진이 반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매일, 한순간씩, 한 선택씩,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봄의 조용한 오후였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수놓고 있었다. 수지는 거실에서 준혁이와 놀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배를 움켜쥐었다. 엄마?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아가. 수진이 숨을 내쉬었다. 아빠한테 가서 오라고 해. 준혁이는 달려갔다. 아빠, 아빠. 엄마가 이상해. 태욱이 서재에서 뛰어나왔다. 수진을 보고 즉시 이해했다. 시간이에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었다.
가방을 챙기고 준혁이를 수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교통은 혼잡했지만 태욱은 침착했다. 숨 쉬어요. 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아파요. 그녀가 신음했다. 이 알아요. 태욱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기를 만날 거예요. 병원은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수진을 휠체어에 태웠다. 분만실로 데려갔다. 태욱은 한순간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흐릿했다. 고통의 파도들, 숨쉬기, 밀어내기, 간호사들의 부드러운 목소리들. 조금만 더요, 수진 씨. 거의 다 왔어요. 수진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지쳤다. 하지만 계속했다. 태욱이 그녀의 이마를 닦았다.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크고 선명하고 살아있는 소리. 수진은 울었다. 안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충만함의 눈물. 의사가 아기를 들어 올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태욱은 신생아를 팔에 안았다. 몇 년 전과 같은 불확실함으로.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 가브리엘. 그가 속삭였다. 아빠야.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작은 손이 태욱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수지는 침대에서 지켜보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두 아들, 두 사랑. 그녀의 가슴이 충분히 클 수 있을까? 간호사가 가브리엘을 그녀에게 가져왔다.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렇게 작고 완벽했다. 우리 아기, 그녀가 울며 웃었다. 드디어 만났네. 태욱은 두 사람을 안았다. 가족의 초상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방문했다. 수아가 그를 데려왔다. 그는 긴장한 듯 조심스러웠다. 엄마 괜찮아? 그가 침대에 다가오며 물었다. 괜찮아 아가. 수진이 미소 지었다. 동생 보러 왔어?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욱이 그를 안아 올려 침대 옆에 앉혔다. 수진은 아기를 보여줬다. 이게 가브리엘이야, 내 동생. 준혁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작은 얼굴감은 눈 작은 주먹. 안녕 가브리엘. 준혁이가 속삭였다. 나는 너의 형이야. 너를 돌봐줄게.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두 아들이 처음부터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새로운 리듬을 얻었다. 밤은 다시 짧아졌다. 젖병은 끊임없었다. 하지만 모든 몸짓에 사랑이 있었다. 태욱은 교대를 나눴다. 수진을 쉬게 했다. 준혁이는 열정적인 도움이었다. 기저귀를 가져오고 유모차를 흔들고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가브리엘아 울지마. 형이 여기 있어. 수진은 아들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벅찼다. 준혁이는 질투하지 않았다. 보호하려 했다. 사랑했다. 며칠 후 정희 여사가 방문했다.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수진은 문에서 그녀를 맞았다. 들어오세요, 여사님. 고마워요. 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갔다. 태욱이 가브리엘을 안고 있었다. 정희 여사는 멈춰 섰다. 손자를 바라보았다. 안아보셔도 돼요. 태욱이 말했다. 정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다. 가브리엘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다. 무언가 그녀 안에서 변했다. 태욱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선택한 여자에 대한 자부심, 수지는 그의 아들들의 엄마만이 아니었다. 그를 재건한 여자였다. 그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한 여자. 밤의 불면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졌다. 두려움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았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생 지속될 만큼 강한 무언가를 어느 날 밤 수지는 가브리엘에게 수유하고 있었다. 태욱이 옆에 앉았다. 준혁이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믿을 수 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을 수 있어요. 태욱이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에요. 그녀가 고쳐 말했다. 가브리엘은 수유를 마치고 수진의 어깨에서 잠들었다. 그녀는 그를 흔들며 낮게 노래를 불렀다. 같은 노래,
준혁이에게 불렀던 노래, 태욱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족, 그의 세계, 그의 모든 것. 사랑해요. 그가 수진에게 속삭였다. 저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다. 혼란스럽게, 지저분하게, 아름답게. 시간은 이미 폭풍을 견뎌낸 이들의 고요함으로 흘렀다. 가브리엘은 건강하게 자랐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와 같은 눈빛의 빛을 가졌다. 이제 2살이 된 그는 온 집을 뛰어다니며 형을 따라하려 했다. 집은 완전히 변했다. 예전에 고통으로 표시되었던 곳이 이제 생명으로 맥박쳤다. 아침은 뜨거운 커피 아이들의 웃음소리, 흩어진 장난감으로 가득 찼다. 수진과 태욱은 사랑이 일상인 집을 만들었다. 예외가 아니라 규칙인 곳. 매일 아침 함께 깨어나고 매일 밤 함께 잠들었다. 간단한 일과였지만 의미 있었다. 준혁이는 이제 7살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책임감 있고 보호하는 형이 되었다. 가브리엘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블록 쌓는 법을 보여줬다.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다. 가브리엘아 이렇게 해. 준혁이가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천천히. 가브리엘은 형을 숭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모방하려 했다.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수지는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두 아들이 이렇게 가까운 것을,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했다. 준우, 그 작은 얼굴, 그 사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흉터 같았다. 눈에 보이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 흉터. 수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과거를 지우려 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도록 하는 법을. 정희 여사는 이제 더 자연스럽게 집을 방문했다. 여전히 감정적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노력했다. 준혁이와는 더 가까웠다. 함께 공원에 가고 과자를 구워주고 숙제를 도왔다. 가브리엘과는 조심스러웠다. 아기를 안을 때 떨리는 손으로,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하지만 사랑이 있었다. 천천히 자라는 사랑. 수진과는 정중한 관계를 유지했다. 선언된 애정은 없었다. 하지만 존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욱은 결코 접근을 강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진실한 것을 돌볼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수지는 계속 같은 섬세한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더 확신했다. 자신이 진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이 가족의 손님이 아니었다. 기초였다. 가끔 그녀는 혼자 정원에 앉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준우를 생각했다.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고통은 이제 기억으로 변했다.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억,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더 존재하게 하는 기억. 조카에게 준 사랑은 이제 배가 되었다. 준혁이와 가브리엘에게 흘러갔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녀는 알았다. 준우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그녀는 고통에서 배웠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승리였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베란다에 나갔다.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그녀 아래에서 반짝였다. 태욱이 그녀를 찾았다. 담요를 가져와 어깨에 두르고 뒤에서 안았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요. 수진이 속삭였다. 저 첫날을 기억해요. 준혁이가 울고 있었고 사장님은 무너져 있었고 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했죠. 태욱이 말했다. 우리를 구했어요.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린 서로를 구했어요.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편안한 침묵. 말이 필요 없는 순간. 행복해요. 태욱이 물었다. 네. 수진이 확신 있게 대답했다. 정말로. 후회 없어요? 없어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이게 제가 항상 찾던 거예요. 제가 속한 곳. 집. 태욱은 그녀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게 사랑으로 가득 차게. 그들은 함께 안으로 돌아갔다. 아이들 방을 확인하고 침대로 갔다. 어둠 속에서 나란히 누워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소 지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었다. 여전히 도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햇살 가득한 일요일이었다. 하늘은 완벽하게 맑았고 공기는 따뜻했다. 봄의 향기가 모든 곳에 있었다. 정원에서 준혁이는 가브리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보조 바퀴가 달린 작은 빨간 자전거. 가브리엘은 핸들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았다. 무서워하지 마. 준혁이가 격려했다. 형이 잡고 있어. 수진과 태욱은 베란다에서 지켜보았다.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완벽한 순간. 태욱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처음 시작했던 날 기억해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방 안의 울음소리, 더러운 기저귀, 침대 끝에 무너진 남자, 모든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그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태욱이 말했다. 은지가 떠나고 준혁이를 돌볼 수 없고 모든 게 무너지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태욱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그때 시작이었어요. 진짜 인생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오랫동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준우가 죽었을 때 제 잘못이라고 믿었어요. 다시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틀렸죠. 태욱이 그녀의 손을 쥐었다.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아요.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헌신을 요구하죠. 태욱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제 존재에 의미를 줬어요. 당신 없이는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당신도 저를 가르쳤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과거가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정원에서 준혁이가 소리쳤다. 엄마, 아빠, 봐요. 그들은 고개를 돌렸다. 준혁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보조 바퀴 없이. 언제 뗐는지 몰랐다. 그는 균형을 잡으며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1초 동안 핸들에서 손을 놓았다. 가브리엘이 박수쳤다. 형 멋있어. 수진과 태욱은 함께 웃었다.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섞인 웃음. 준혁이가 다시 핸들을 잡고 멈췄다. 얼굴은 승리로 빛났다. 봤어요? 그가 외쳤다. 봤어. 수진이 대답했다. 정말 잘했어. 태욱은 수진을 껴안았다. 우리 아들들이 잘하고 있어요. 네. 수진이 속삭였다. 너무 빨리. 그들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순수함, 기쁨, 사랑을. 알아요? 수진이 말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릴 판단할 거예요. 알아요. 태욱이 대답했다. 사회는 여전히 장벽을 세울 거예요.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태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하니까요. 그가 집을 가리켰다.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작은 세상에서 사랑이 왕이에요. 수진은 울었다. 행복의 눈물. 그녀는 한때의 가정부였던 여자.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구한 여자. 그리고 이제 전체 가족을 재건한 여자가 되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속할 수 있다는 걸. 태욱은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항상 여기 속했어요. 첫날부터.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가 확신했다. 제가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준혁이와 가브리엘이 베란다로 달려왔다. 땀에 젖고 행복한 얼굴로. 엄마 봤어요? 준혁이가 흥분해서 물었다. 손 놓고 탔어요. 봤어, 아가. 수진이 그를 안아 올렸다. 정말 자랑스러워. 가브리엘이 태욱의 다리를 잡았다. 아빠 나도 배우고 싶어. 곧 배울 거야. 태욱이 그를 들어 올렸다. 조금만 더 크면. 넷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준혁이는 자전거 타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가브리엘은 형을 따라하려 했다. 수진과 태욱은 미소 지으며 들었다.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며 수진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 이 가족, 이 삶,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밖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안에 있었다. 진짜로 속했다. 발을 단단히 딛고 마음은 치유되었다. 준우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다. 항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녀를 들어 올렸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밀어줬다. 엄마 배고파. 가브리엘이 외쳤다. 곧 준비될 거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태욱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저도요. 수진이 대답했다. 영원히. 정원에서 봄바람이 불었다. 꽃들이 흔들렸다. 새들이 노래했다. 그리고 이 작은 가족 안에서 사랑이 계속 자랐다. 완벽하지 않았다.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진짜였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다. 수지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사랑으로 쓴 이야기, 용기로 쓴 이야기, 희망으로 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